안녕하세요. 마지막 키 성장을 위한 두 가지 비법.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손영훈 한의사라고 합니다. 사춘기, 즉 2차 성징이 시작되면 키가 급격하게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점점 키가 완만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장판이 닫혀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여자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성장판이 거의 닫혀서 이제 별로 크지 못할 것 같다, 또는 이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내가 예상했던 또는 내가 바랬던 키보다 더 작은 상태라면 그 절망감 또는 그 불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판이 거의 닫혔다고 하는데 과연 키가 클 수 있을까요? 또는 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성장판이 거의 닫혔어도 키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성장판이 거의 닫혔는데 과연 키가 클 수 있을까요? 2017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성장도표, 즉 우리나라 아이들의 키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장판이 거의 닫힌 시기, 남자는 만 16.5세입니다. 성장판은 2차 성징이 시작되면 한 2년 후부터 쭉 닫히기 시작하다가 거의 닫혀가는 시기가 거의 닫히는 시기가 남자는 만 16.5세인데요. 그럼 성장판이 거의 닫힌 만 16.5세 이후에 과연 키가 클까요? 보시면 어때요? 이 성장 도표에 따르면 만 16세 1개월일 때 50등 아이, 100명 중에 50등 아이의 키가 171.4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이때가 성장판이 거의 닫히는 시기죠. 1년이 지나면 어때요? 1.2cm가 커 있습니다. 물론 성장판이 열려있던 시기, 1년에 10cm씩 크던 시기에 비하면 키가 적게 크죠. 그리고 또 만 18세가 되어도 1cm가 더 크게 됩니다. 또 만 18세가 끝나가는 시기에 0.9cm가 커 있죠. 대략 1cm 정도는 매년 거의 닫히는 시기에도 크죠. 근데 이 1cm가 1.5에서 2cm가 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적된 최종 키가 매우 크게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여자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여자아이들도 성장판이 거의 닫히는 시기, 2차 성징이 시작돼서 키가 쭉 크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키가 잘 안 크거든요. 그래서 키 성장이 점점 줄어들다가 성장판이 거의 닫히는 시기가 만 14.5세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판이 거의 닫히는 시기의 여자아이들은 과연 키가 크고 있을까요? 역시나 성장도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도표에 따른 50등 여자아이, 만 14세 1개월일 때 158.3입니다. 근데 성장판이 거의 닫힌 시기를 지났죠. 만 15세 1개월일 때 159.5, 0.8cm가 크죠. 그리고 또 만 16세 1개월이 됐을 때도 0.5cm가 커 있고요. 0.2cm, 0.6cm, 0.3cm. 성장판이 거의 닫히면 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키가 크고 있죠. 0.8, 0.5, 0.2, 0.6, 대략 0.5cm 정도는 키가 크고 있죠. 근데 이게 0.5cm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1cm, 1.5cm가 계속해서 큰다면, 마지막으로 키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누적된 키는 클 수 있겠죠. 역시나 마지막 키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판이 거의 닫혔다고 하는데 왜 키가 자랄까요? 엑스레이를 통해 성장판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성장판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레이에 따르면 밖에 보이는 이 성장판은 닫혀 있지만 실제 안에 성장판은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바 속촉이라고 하죠. 겉의 성장판은 닫혀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상 보이지만 안은 열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장판마다 닫히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성장판이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주로 보는 것이 손목이라든가 무릎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판이 닫혔다 그래도 어디 성장판이 열려 있어요? 척추나 골반. 사람의 뼈에는 뼈마다 성장판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성장판이 척추나 골반이거든요. 그래서 성장판이 거의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척추나 골반의 성장판은 아직 닫히지 않고 여기서 키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사람마다 2차 성징의 시기,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
닫혀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거의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아주 어떤 애들은 천천히 닫히면서 키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아이는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닫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이 거의 닫혔으니 키가 안 클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낙담할 게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키 성장을 위해서 꼭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판이 거의 닫혔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키가 크기 위해서 성장 도표에서도 봤듯이 1년에 1cm 정도는 자라는데 1cm가 아니라 1.5cm, 2cm가 자라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키가 꽤 많이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숙면에 있습니다. 자, 사람의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우게 하는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의 80%는 언제 분비되죠?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균질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숙면을 취할 때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숙면을 취하는 이 순간에 성장 호르몬이 팍팍 분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숙면을 잘 드는가? 숙면에 잘 드는가가 성장 호르몬 분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잘 깬다거나 꿈을 많이 꾼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척추의 구분증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의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는 허리가 S자로 측만증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굽은 나무가 자랄 수 없죠. 마찬가지로 굽은 척추 역시도 키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앉아있는 의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척추의 구분증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증들이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키는 큰데 아이의 키가 그만큼 자라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증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등이 굽어 있는지 또는 척추에 측만증이 있는지 이를 보아야 되고 키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키가 많이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숙면이었죠. 숙면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을 최대로 한다. 그리고 어때요? 척추의 구분증을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굽은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척추도 구우면 키가 잘 자라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숙면에 잘 들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숙면에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약 치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요. 발 뒤꿈치는 붙이고 앞을 톡톡 치는 것입니다. 앞을 이렇게 톡톡 치게 되면 발끝치기라고 하는데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잠을 자는 동안 혈액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발끝치기는 잠을 자기 전에 300에서 500번 정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치기를 잠을 자기 전 하게 되면 숙면을 취함으로써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 가정용 견인기가 많이 있어요. 목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일자목을 해결하는 가정용 견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목을 당기게 되면 잘 당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등이 펴지게 됩니다. 등이. 목을 당기면 등이 펴져요. 그래서 뭐가 해결되죠? 척추의 구분증이 해결돼요. 척추의 구분증이 해결되면 이 키가 더 많이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발끝치기와 가정용 척추 견인기를 통해서 숙면을 돕고 척추의 구분증을 해결하면 마지막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성장판이 거의 닫혔지만 키가 분명히 크고 있고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 성장판이 거의 닫혔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발끝치기와 가정용 척추 견인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숙면을 도울 수 있는 한약 치료와 어때요? 척추의 구분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침 치료나 추나 치료도 이용하실 수 있다면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키성장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키를 키우는 즐거움 키키움 채널의 손영훈입니다. 2017년 질병관리청에서는 각 개월수별로 아이의 키가 몇 cm가 크는지 성장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성장 통계에서는 만 18세까지 각 개월수에 따른 키가 발표되었으며 해당 개월수에서 상위 1등부터 하위 1등까지 키 등수에 따른 키가 각각 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성장 통계를 활용하면 동일 개월수 대비 현재의 키가 몇 등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재의 키 등수를 유지할 때 다음 달까지 또는 다음 해까지 또는 만 18세까지 몇 cm 자랄 것인가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키 성장이 느려지고 키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알려진 만 16세부터 만 18세까지 성장 도표에 따르면 과연 키가 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아이의 키등수가 50등이라고 하였을 때 만 16세에는 171.4cm입니다. 그리고 만 17세에는 172.6cm이며 만 18세에는 173.6cm입니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기 직전에는 174.5cm가 됩니다. 이를 보면 남자아이의 경우 20세가 되기 전에 매년 1cm씩 키가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 11세부터 만 15세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키가 매년 1cm 정도는 성장하고 있음을 성장 도표를 통해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6세부터 매년 키가 1cm가 아니라 2cm씩 자란다면 최종 키는 대략 4에서 5cm가 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키 성장에 대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남학생은 고등학교 때, 여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성장판이 닫혀 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으며 가장 늦게 닫히는 척추의 성장판은 아직도 열려 있기 때문에 키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고 충분한 노력을 들인다면 더욱더 큰 키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성장해야 할 키보다 2에서 3cm가 만약 이 시기 동안 더 성장하여 168이어야 할 최종 키가 171cm가 되고 171cm여야 할 최종 키가 174cm가 된다면 혹은 178cm여야 할 최종 키가 181cm가 된다면 키 성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해 볼 만할 것입니다. 혹시 마지막 키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키키움 링크를 클릭하신 뒤 카톡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분명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키가 컸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서 보니 다른 친구들은 키가 쑥쑥쑥 커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키가 완만하게 크면서 키가 작아진 경우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기에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 최대한의 것들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24개월까지는 키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급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 보통 10살에서 2차 성징이 찾아오며 2년간 키가 급격히 자라게 되고요. 남자아이들의 경우 보통 12살이 되면 2차 성징이 찾아오며 역시나 2년간 키가 급격히 자라게 됩니다. 이 시기가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성징과 함께 시작되는 다시 한 번의 급속 성장기, 2차 급속 성장기에 키 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성장기에 남자아이는 2차 성징이 시작되며 1년에 11cm씩 2년 동안 급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년에 5.5cm, 그 다음 1년은 2.5cm, 그 다음 1년은 2cm, 그 다음 1년은 1cm 순으로 자라다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 2차 성징이 시작되면 1년에 10cm씩 2년 동안 급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5cm, 2.5cm, 1.5cm, 1cm가 매년 자라다 성장이 역시 멈추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2차 성징의 시작인 고환이 커진 다음 키가 2년 동안 급속도로 자라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고환이 커진다든지 음모의 털이 몇 가닥씩 난다면 이때는 2차 성징이 시작되고 2차 급속 성장기, 키가 곧 쑥 자라게 되는 급속 성장기라 생각하시고 더더욱 키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는 물론 매일 숨찰 정도의 운동을 20, 30분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른 시간에 수면에 들게 하고 특히나 숙면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 성장물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성장물질로 바라보는 신정을 보충하기 위한 처방 복용도 꼭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면서 2차 성징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 1년에 10cm씩 2년 동안 자라는 급속 성장기입니다. 역시나 남자아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초경이 시작되고 나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기 때문에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초경 때까지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나 영양,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수면이 매우 중요하고 한의학 처방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자라는 모든 시기가 키 성장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바로 2년입니다. 이때 폭발적 키 성장을 해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 시기 키가 완만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키가 컸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 보니 다른 친구들은 키가 쑥쑥쑥 커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키가 완만하게 크면서 키가 작아진 경우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기에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 최대한의 것들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숙면 상태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나 10시 반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꼭 해주십시오. 오늘은 아이들의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 2차 성징 시기의 키 성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성장 통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키키움 H키를 활용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H키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이가 아직 만으로 19살이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키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 19세 이전인 만 17세, 만 18세라면 성장판이 이미 닫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키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뼈마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키를 키우는 즐거움 키키움 채널의 손용훈입니다. 보통 성장판은 손목의 뼈를 찢게 되는데 손목의 성장판은 다른 뼈의 성장판보다 일찍 닫히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판이 닫혔더라도 아직 척추 등 뒤늦게 닫히는 성장판은 닫히지 않는 상황이기에 키 성장이 아직은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알려진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하는 나이는 남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여자는 중학교 2, 3학년인데요. 2차 성징 이후 2, 3년 이내로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시기와 순서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가장 나중에 닫히는 척추의 성장판은 팔다리의 성장판보다 2년 정도 늦게 닫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손목으로 측정하는 성장판이 닫히더라도 척추의 성장판은 2년 뒤에 닫히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만 18세, 여자의 경우 만 16세까지도 키가 클 수 있으며 완전히 성장판이 닫히게 되는 만 19세까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처럼 키 성장은 만 19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판이 닫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라도 만 19세 이전이라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키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다치는 척추의 성장판을 중심으로 아직 다치지 않은 성장판을 자극하는 침 치료를 비롯해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하는 치료를 통해 1cm 자랄 것을 2cm 자라게 할 수 있으며 0.5cm 자랄 것을 1cm 자라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자랄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도침 치료 등의 한의학 치료를 통해 마지막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키가 클 수 있는지 또는 성장판이 다쳤다는데 키가 클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또는 키 성장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라도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키키움 카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많은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 엄마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후천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키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30%, 후천적 요인이 70%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키 성장을 위해서는 후천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키 성장을 위해 후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 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양 섭취를 잘하되 비만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장판은 여자아이는 평균적으로 중학교 2, 3학년, 남자아이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점점 다쳐 키 성장 역시 점점 멈추게 됩니다. 이는 2차 성징과 관련이 있는데요. 2차 성징 시기가 오면 마지막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이후 성장판이 닫히면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종적인 키 성장을 방해하는 2차 성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아이에게 찾아오는 성조숙증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 또한 큽니다. 문제는 비만할 경우 2차 성징이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점인데요. 과체중과 비만은 성호르몬 분비가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성장판이 빨리 닫히도록 만들어 최종 키가 작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오게 되면 또래에 비해 일찍 키가 크는 것 같지만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최종 키가 작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성장을 위한 충분한 영양 섭취에 신경을 쓰되 비만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 둘째, 2차 성징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이른 나이에 키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955년생의 경우 초경이 16.3세였던 데 반해 2000년생은 초경이 12.7세로 초경의 나이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영양 섭취가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듯 2차 성징이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른 나이부터 키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 키를 최대한 키움으로써 아이들의 최종 키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의 양은 운동이 끝난 후 30분이 지났을 때 가장 높으며 90분까지도 상당히 높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분비되는 것보다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운동이 중요한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있어 최대 운동 수행 능력의 70% 이상이 적당하며 10분 이상의 운동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걷는 것보다는 숨이 찰 정도로 최대 운동량에 가까운 숨이 찰 정도로 하는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유리합니다. 운동 시에는 일상생활 때보다 최대 25배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키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이 찰 정도로 충분한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피로감의 해소가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2차 성징을 앞둔 시기부터 끝나기 전까지가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아에게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저학년 시기, 남아에게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기가 키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학업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자,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인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하고 인체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많이 쓰여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작 키성장으로 작용해야 될 성장 호르몬들이 인체의 피로감 해소에 쓰여버리다 보니 키성장에 쓰여야 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체력을 키울 필요도 있으며 아이들의 체력에 맞는 학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체질이라면 피로감 회복을 위한 간 기능 개선, 또 이를 위한 한약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피로감을 더욱 빨리 느끼게 하며 스트레스 시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은 혈중 성장 호르몬의 양을 적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틱장애나 ADHD 등의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에 대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자, 5번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인체의 성장 호르몬은 운동 시 그리고 수면 중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밤 12시 정도에 수면 중 최대치로 분비가 되는데요. 따라서 밤 12시에 깊은 수면 상태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 성장 호르몬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키성장은 유전적 요인이 30%, 후천적 요인이 70%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키가 크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키가 크겠거니 생각해서 후천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키가 작다고 해서 아이들의 키에 대한 노력을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엄마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장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저도 항상 같은데요. 뭘 먹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장에 좋은 식품 서여, 즉 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서여, 즉 마가 몸이 여인 것을 보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칼륨, 철분, 단백질, 지방, 인이 함유되어 성장기에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여러 영양소를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인데요. 그만큼 마는 자양강장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에는 디아스테제라고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가 허약하여 식욕이 저하된 성장부진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마의 뿌리를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약이라고 하는 약재는 많은 성장 한약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가 들어간 음식이나 주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에 좋은 음식은 오가피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가피는 허에서 몸이 여인 것을 치료하여 살을 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번초 강목에서 오가피는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며 소화가 3세가 되어도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오가피에는 니아신, 나트륨, 레티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엽산, 인, 칼슘,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오가피는 간과 신장을 보강하며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데 널리 쓰이는 한의학의 약재입니다. 많은 성장 한약에서 역시 오가피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장에 좋은 음식은 해송자, 즉 잣입니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식품 혹은 신선의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잣은 허약한 신체뿐 아니라 학습 능력 강화 및 두뇌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키 성장이 필요한 아이들이 잣을 먹게 되면 키 성장뿐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성장에 좋은 음식은 모과입니다. 모과는 간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약재로 근육을 좋게 하고 근골을 강하게 해줍니다. 모든 근육병을 다 치료하는 것으로 동의보감에 자주 등장하는 한약재입니다. 모과는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김새는 울퉁불퉁이지만 반대로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모가에는 사포닌, 사과산, 구연산, 비타민C, 폴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피로회복에도 매우 좋습니다. 성장기 아동들이 학업 등으로 인해 지쳐있는 경우 또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 모과를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성장에 좋은 식품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동의보감에서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며 환을 만들어 먹거나 달여 먹어도 매우 좋다고 하였습니다. 오미자는 여러 종류의 양리적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그중 천식 치료의 효능이 탁월하고 강장제로 이용됩니다. 만약 호흡기가 약한 성장기 아동이라면 오미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에 좋은 식품 5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마, 오가피, 해송자, 모가, 오미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 아는 만큼 자랍니다. 동의보감이 제시하는 슈퍼푸드가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꿀잠 자는 팁, 숙면을 통해 키 성장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건 이 운동인데요. 우리 아이 엄마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키는 결국 부모가 커야 자식도 큰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유전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소는 30% 정도, 후천적인 요소는 70%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의 키가 작아도 후천적 관리에 따라 아이들의 키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 후천적 요인 중에서도 키가 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잠을 잘 자서 또는 잠을 많이 자서 키가 컸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수면이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면은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깊은 숙면을 취하는 동안 성장 호르몬의 70%가 분비되어 키 성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꿀잠 자는 팁, 꿀잠을 통해 숙면을 통해 키 성장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건 이 운동인데요. 그 운동은 바로 발끝치기 운동입니다. 발끝치기 운동은 양발에 뒤꿈치는 붙이고 양쪽 엄지발가락을 툭툭 치는 운동이에요. 잠을 자기 전 발끝치기 운동을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편안한 상태로 수면에 들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을 겪는 많은 성인분들에게도 발끝치기를 하도록 말씀드렸더니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발끝치기 횟수는 200번에서 500번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200번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의외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200번 정도 하시다가 점차 횟수를 늘려 500번까지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보통 자기 전 400번 정도 발끝치기를 하도록 합니다. 아이들도 오늘부터 바로 발끝치기 200번 꼭 시작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아이 엄마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키 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질병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욕부진입니다. 성장은 후천적 요소가 70%를 차지합니다. 부모님의 키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 요소가 성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잘 관리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장에 중요한 후천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영양 섭취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식욕이 적고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잘 먹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키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먹이려고 해도 도통 아이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소화기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가 허약한 아동들은 허약한 소화기로 인해 음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든지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허약한 소화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의학에서는 허약한 소화기를 비기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약한 소화기에는 인삼과 황기 같은 약재가 좋다고 하였고, 보중이끼탕, 육군자탕 같은 처방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만약 식욕 부진이 있다면 키성장 영양제만 복용시켜서는 부족하며 반드시 식욕 개선을 위한 한의학 치료와 한약 처방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성장을 위해 좋은 수면 습관은 11시 이전에 잠을 자고 한번 잠을 자면 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일찍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을 깹니다. 바로 그것은 간과 심장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간과 심장은 인체의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과 심장이 튼튼하면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깊은 수면이 가능한데, 간과 심장이 허약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 때 잠을 잘 깨며 잘 울었던 아이들 중 깊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꼭 수면장애를 해결해줘야 깊은 수면 시 최대치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키 성장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면을 이룰 수 있도록 수면장애를 치료하고 이를 위해 간과 심장의 허약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는 대표적으로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통해서 간 기능을 증진시키고 천황보심단이라고 하는 처방을 통해 심장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처방들을 수면장애를 가진 아동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적용해 본 결과 수면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잦은 감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는 한의학에서 인체의 기를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체의 기가 잘 순환되어야 기를 따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도 인체의 곳곳에 잘 전달된다고 한의학에서는 바라보았습니다. 호흡기가 허약하여 기의 순환이 원활치 못한 아이들은 잦은 감기, 비염, 천식 등의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은 호흡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호르몬의 교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호흡기 질환을 해결해줘야 장기적으로 호흡기도 튼튼해지고 체중키도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키 성장을 위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성장에 가장 유명한 한약재는 바로 녹용입니다. 녹용은 사슴의 뿔이 딱딱하게 각질화되기 전에 잘라낸 것으로 동양권에서는 애로부터 귀한 약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녹용은 만성 피로와 기력 회복은 물론 여성들의 난임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녹용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성장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실제 성분 분석에서도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다수 함유된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녹용에는 특히 녹용의 윗부분인 분골 부위나 상대 부위에 IGF와 같은 성장 인자들을 가지고 있어 골격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렇듯 키 성장에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녹용의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2006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녹용 추출물이 성장기 흰지의 혈중 IGF-1의 농도, 골격 성장 및 비장세포 증식 등에 미치는 연구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실험용 흰지에 녹용 추출물 또는 약재 추출물, 녹용과 약재 혼합 추출물을 섭취시키고 이 약재 추출물은 황기, 당궁, 청궁 등 그 외에도 24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용과 약재 혼합 추출물은 녹용과 약재를 1:1의 비율로 배합하였습니다. 즉, 녹용 추출물, 약재 추출물 또는 녹용과 약재를 합친 혼합 추출물, 이 세 가지를 섭취했을 때 쥐들이 얼마나 자랐는가, 각각 얼마나 자랐는가를 측정하였는데요. 자, 그중
다리뼈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 녹용 추출물을 섭취한 흰 쥐가 약재 추출물을 단독으로 섭취한 흰 쥐나 복합적으로 섭취한 흰 쥐에 비해서 경골의 중량, 즉 다리뼈의 중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간에서 합성되어 연골 성장과 뼈의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IGF-1의 농도가 녹용 섭취군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자, 논문 속의 표를 보시면요, DA가 녹용 추출물을 섭취한 쥐들입니다. GH, 즉 성장 호르몬이 매우 높게 측정되었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키 성장에 관여하는 IGF-1이 높게 측정되어 있고요. 그에 비해 MH, 24개의 한약재를 섭취한 쥐들은 녹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AMH, 즉 녹용과 24가지 한약재들을 1대1로 섭취하여 복용한 쥐들은 녹용 없이 24가지 약재를 섭취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장 호르몬과 성장 관련 물질이 적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약재나 섞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성장에 검증된 약재들을 녹용과 함께 배합해야만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키 성장에 왜 녹용이 좋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녹용은 키 성장뿐 아니라 체력 증진에도 매우 좋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키가 잘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체력 또한 떨어져 있다면 녹용을 섭취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를 키우는 즐거움, 키키움 채널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키는 유전적 요인과 수면, 영양 등의 후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 부모님의 키가 크면 그 아이도 키가 클 것이고, 부모님의 키가 작으면 아이의 키도 작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키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은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후천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의 평균 키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10cm 이상 큰 것을 봐도 후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요. 후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마들도 알다 보니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찾아 아이들에게 먹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가 기력도 없어 보이고 키도 작은데 몸에 좋은 홍삼과 뼈에 좋다는 녹용 중에 어떤 걸 먹이는 것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흔히 청소년 키성장 영양제로도 불리는 홍삼과 녹용 중 어떤 것이 키성장에 더욱 좋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청소년 키성장 영양제 하면 홍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키가 크려면 홍삼보다는 녹용이 좋습니다. 녹용은 윗부분의 뿔부터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윗부분의 분골과 상대는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부분으로 성장인자와 보혈, 강장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키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용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약들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녹용만 복용하기보다는 육미지왕탕이라는 키성장에 좋은 한약 처방과 녹용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키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육미지왕탕은 소와 청소년에게 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성장 발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뻗어가는 에너지인 양의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체온이 성인보다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뻗어가는 양의 에너지가 큰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음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키가 크는 성장기 아이들은 잠을 잘 때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도안이라고 합니다. 도안이 나타나는 시기는 키 성장기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듯 도안이 나타나는 키 성장기 아이들의 부족한 영양분인 음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육미지왕탕입니다. 일종의 청소년 키성장 영양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육미지왕탕에 녹용을 함께 넣어주면 키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동시에 키성장에 효과가 입증된 녹용을 동시에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성장을 위해 어떤 영양제를 먹일까, 어떤 한약제를 먹일까 고민되시죠? 녹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한의원에서만 처방 가능한 육미지왕탕에 녹용을 추가하여 처방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의 키성장에 쓰여왔던 처방인 만큼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키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혹시 잘 자라지 못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영양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키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키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욕 부진을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002년 발표된 수도권 성장부진 아동들의 식생활 요인 분석에 따르면 성장부진 아동들의 특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장부진 아동들의 경우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가 또래에 비해 늦었습니다. 성장부진 아동들은 이유기 동안 섭취 경험해본 식품의 수가 유의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성장부진 아동들은 대부분 식욕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하며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편식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식사 거부, 삼키고 씹기 싫어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많은 식욕 부진이 체질에서 비롯되는데요. 한의학에는 4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그중 소음인 체질이 식욕 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소음인은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하게 태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식욕이 적고 살도 잘 찌지 않게 됩니다. 또한 추위를 잘 타고 땀도 또래에 비해 적게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가 늦었고 편식하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아이의 체질에서 비롯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날 확률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화기 자체가 약해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소음인 체질의 식욕 증진에 매우 좋은 한약 처방이 소건중탕입니다. 소건중탕은 백작약, 계지, 자감초, 생강, 대추로 이루어진 한의학의 처방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건중탕이 허약과 피로로 인해 배가 당기고 아프며 식욕이 부진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건중탕이 한제약회사에 의해 아이들 영양제로 만들어져 약국 등에서도 매우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식욕 증진 효과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이들이 식욕 부진 이외에도 피로감이 심하다면 이때는 소건중탕이 아니라 보중이기탕이라고 하는 한의학 처방을 처방해 볼 수 있으며 식사 후에 더부룩함 같은 소화기에서 비롯된 노폐물, 즉 식적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럴 때는 평이산이나 평진탕 등을 처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식욕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소건중탕 외에도 다양한 한약 처방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증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처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식욕 부진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한약 처방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식욕 부진에 좋은 지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뼈 7번째 뼈를 중심으로 등뼈를 지압하는 것입니다. 등뼈 7번째 뼈는 소화기로 가는 자율신경이 존재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식욕 부진한 아이들의 경우에 등이 동그랗게 굽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등이 딱딱하게 굳어 누르면 아픈 경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는 등뼈가 굳어서 소화기로 가는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뼈 7번째 뼈를 중심으로 해서 등뼈를 지압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등뼈 7번째 뼈를 찾기 위해서는 양쪽의 날개뼈를 확인하시고요. 날개뼈의 가장 아랫부분을 평행하게 등 쪽으로 오면 그때 등에서 만져지는 뼈가 바로 등뼈 7번째 뼈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이시죠? 이곳을 손바닥이나 또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화기에 좋다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꼭 가볍게만 지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곡혈 지압입니다. 합곡혈은 손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합곡혈은 대장경락에 해당하는 혈자리인데 보통 소화불량이 있을 경우 지압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는 합곡혈이 소화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욕부진 아이들이라면 합곡혈 부위를 잘 지압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족삼리혈 지압입니다. 족삼리혈은 정강이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족삼리는 위장경락에 해당하며 위장경락을 대표하는 혈자리입니다.
자, 족삼리혈은 소화 기능 개선, 식욕 증진은 물론 면역력 향상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족삼리혈 지압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식사에 대한 흥미가 더욱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은 20대를 넘었을 때 가장 큰 키를 가지게 되는데요. 20대를 넘었을 때 아이들의 최종 키가 궁금하시다면 키키움 H키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 키가 얼마나 자랄까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2017년 질병관리청에서는 각 개월수마다 아이들의 키를 측정하여 이를 성장도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성장도표에는 각 개월수별 아이들의 키가 순위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만든 H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출생연도와 현재 키를 입력하면 최종 키가 자동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러한 최종 키 예측은 2017년 발표된 국가 통계 자료인 성장도표의 통계에 따라서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꽤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20대를 넘었을 때 가장 큰 키를 가지게 되는데요. 20대를 넘었을 때 아이들의 최종 키가 궁금하시다면 키키움 H키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키움 H키를 해보시면 성장 방해 요소, 즉 키가 안 크는 이유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여러 논문과 연구에서 밝혀진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성장 방해 요소는 쉽게 말해 키 성장을 막고 있는 요소인데요. 만약에 이 요소를 제거하면 최종적인 H키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또는 최종적인 H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즉 키가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키가 걱정돼서 다양한 키 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키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성장 방해 요소, 인체 내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인 키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유전적인 키보다도 적게 클 수 있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성장 방해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키키움 H키 프로그램은 무료로 최종 키를 예측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성장 방해 요소 입력을 통해서 성장 방해 요소 해결을 위한 상담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해 본 결과 성장 방해 요소 상담에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키를 위해 부모님들이 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다고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자, 아이들의 키에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키키움 H키 꼭 활용하셔서 성장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 엄마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아이들 성장 한약에 녹용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떤 녹용 무의가 우리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녹용의 부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용은 성장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키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녹용의 모든 부위가 똑같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자, 한 논문에 따르면 녹용의 윗부분인 상대, 중간 부분인 중대, 아랫부분인 하대에 따라 성장 물질의 함유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 녹용의 각각 다른 부분을 복용한 동물들의 성장 속도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2016년 한다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성장기치에서 녹용의 각기 다른 부분이 뼈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녹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윗부분의 상대, 중간 부분의 중대,
아랫부분인 하대인데요. 성장기지를 총 4개의 군으로 나눴습니다. 한 지에게는 중류수를 5일간 복용시키고 다른 한 지들은 상대 추출물, 다른 한 지들은 녹용의 중대 추출물, 다른 지들은 녹용의 하대 추출물을 5일간 연이어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각 쥐들의 성장 상태를 측정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결과인데요. 첫째, 5일 동안 각 쥐들의 다리뼈 성장 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중류수를 먹인 쥐에 비해서 녹용을 먹인 쥐들의 다리뼈가 더욱 많이 자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용의 가장 윗부분, 즉 상대 부분을 먹인 쥐의 다리뼈가 가장 많이 자랐고, 다음은 중대 부분을 먹인 쥐들의 다리뼈가 많이 자랐고, 아랫부분인 하대 부분을 먹인 쥐들의 다리뼈가 가장 적게 자란 것이 보이실 겁니다. 둘째, 성장판의 길이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성장을 더했다면 성장판 또한 길어졌겠죠. 자, 성장판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즉 중류수를 먹인 쥐들에 비해서 녹용을 먹인 쥐들에게서 성장판이 더욱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용의 윗부분인 상대와 중간 부분인 중대를 복용시킨 쥐들이 아랫부분인 하대를 복용시킨 쥐들에 비해 성장판의 분화작용, 즉 성장판의 길이가 더욱 길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각 쥐들이 뼈 형성을 촉진하는 BMP2 발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BMP2는 무엇일까요? BMP2는 뼈의 형성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BMP2가 많이 발현되었다면 새로운 뼈가 많이 생성되고 있구나, 즉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험 결과 중류수를 먹인 쥐들에 비해 녹용을 먹인 쥐들이 뼈의 형성을 촉진하는 BMP2의 발현 정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윗부분인 상대를 먹인 쥐들이 BMP2의 발현 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연구를 종합할 때 결국 키성장에는 녹용이 매우 효과적이고 그 중에서도 녹용의 상대가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엄마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키성장 박사가 되는 그날을 위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얼마 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이상적 키는 남자는 187, 여자는 168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발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평균 키가 쑥쑥 커지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키와 학생들이 응답한 이상적 키는 아직 차이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이상적 키가 정말 크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키 성장에 대해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성조숙증이지는 않나?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성장스쿨 유튜브를 통해 키 성장에 관련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장부진의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장부진에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결핍, 수면부족, 만성질환 등 전신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 키가 크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키가 크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염색체 이상 등 성장을 담당하는 조직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첫째, 영양결핍 등 전신적 환경 요인에 따라 키가 크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키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 요인을 치료하면 키가 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 폐의 기능 문제로 천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키가 잘 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폐는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인체의 기능 전반 또한 저하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장 역시 원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의 문제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화기를 치료해야 키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기가 허약하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인체는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여 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키는 성장 호르몬뿐 아니라 인체의 여러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복합적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이럴 때는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병이 오기 전에 기능이 떨어진 상태, 즉 미병 상태를 해결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여러 검사에서는 수치적으로 아직까지 이상은 없으나 몸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파악하여 미리미리 치료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미리미리 치료를 통해 키성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치료가 한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인 호르몬 부족에 따른 저신장, 성장 호르몬의 그 자체의 결핍으로 인한 저신장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주사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일시적으로 키가 쑥 크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일시적 키성장만을 위해 성장 호르몬을 주사한다면 자연적으로 분비돼야 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오히려 방해를 받아 최종 키가 작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성장 호르몬의 결함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도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주사와 동시에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즉 몸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성장 호르몬만 주사한다고 키가 클까요? 또는 최종 키가 클까요? 저는 일시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의 영향으로 키가 클 수 있지만 식욕부진과 영양 불량을 동시에 해결해줘야 최종 키 역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장 호르몬 주사 시에는 현재 아이의 키를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아이의 몸 상태 또한 정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장 부진의 원인, 염색체 이상 등 몸 자체에 조직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터너 증후군처럼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처럼 염색체 이상 등 몸 자체에 조직 자체에 이상이 있는 세 번째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검사와 빠른 치료를 전문적인 병원 등을 통해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해당하는 성장 부진은 첫 번째인 전신적 성장 환경 요인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는 정상인데 인체의 발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를 명확히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와 같으니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키성장에 도움이 되셨나요? 키성장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들이 키성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